여러분, 50년 넘게 묵묵히 TV 플라스틱 껍데기랑 리모컨 부품을 깎아온 전통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실은 코스닥 시장을 뒤흔드는 수십조 원대 2차 전지 거인의 목줄을 쥐고 있는 실질적 지주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장부상의 숫자하고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이토록 극명하게 엇갈리는 기업도 참 드물죠. 겉으로 들리는 공장 기계 소리랑 이면에 흐르는 막대한 지분 가치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기업이 바로 세로닉스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위해서 세로닉스의 2025년 최신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그리고 교보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의 2차 전지 섹터 리포트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분석해봤거든요.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 과연 이 기업이 치밀하게 설계된 천재적인 지주회사인지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그 진짜 가치를 낱낱이 해부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이니까요. 자, 그럼 뼈대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본업의 성적표인 2025년도 재무제표를 펼쳐봤는데 와, 솔직히 숫자가 너무 참혹해서 제 문을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1968년에 설립돼서 50년 넘게 LG전자에 납품해온 회사가 2025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1,649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무려 18.5%나 증발해버렸죠. 게다가 영업손실 26억 원으로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고요. 당기순 손실은 무려 320억 원에 달합니다. 손익계산서만 보면 이거 전형적으로 쇠락해서 문 닫기 직전의 레거시 제조업체 아닌가요? 네, 그 쇠락이라는 현상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주입니다. 세로닉스의 핵심 매출 구조를 보면 LG전자향 TV용 기구물이 전체의 66.9%를 차지하거든요. 아, TV용 기구물이면 그 플라스틱 껍데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수신 모듈인 IR-OS가 5.7%, GS건설 쪽으로 들어가는 B2B 스마트홈 물량이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수출 비중이 80에서 90%에 달한다고 나오던데 약간 이게 글로벌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LG전자의 멕시코, 폴란드, 베트남 같은 해외 공장에 부품을 직수출하는 이른바 대기업 종속형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용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료를 보면 세로닉스가 LG전자 생태계 내에서 1차 벤더, 그러니까 티어 1 지위를 굳혔다고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단순 하청업체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조업 생태계에서 1차 벤더라는 건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하청업체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대기업의 생산 라인과 직접 연결돼서 수율 관리, 즉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단가를 맞추는 핵심 파트너라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세로닉스는 50년간 그 까다로운 LG전자의 품질 기준을 통과해 왔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확고한 파트너십이 지금은 완전히 독이 되었습니다. 전방 산업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진다는 거군요. 그게 핵심이죠. 글로벌 TV 시장의 수요가 완전히 정체 상태에 빠졌고 국내 건설 경기도 얼어붙으면서 B2B 스마트홈 물량도 멈춰버렸습니다. 매출이 18%나 빠졌는데 공장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 비용은 그대로니까 이익률이 급전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재무지표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진짜 가장 성특했던 건 현금 흐름이랑 재무 건전성 지표였어요. 지금 이 회사의 유동 비율이 100% 미만, 즉 60에서 70%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유동 비율이라는 게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100% 아래로 깨냈다는 건 당장 다음 달 공장 전기세 내거나 하청업체 대금 결제할 때 현금이 말라서 숨이 턱턱 막힌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본업의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오히려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뜻이죠. 와, 이렇게 돈이 안 도니까 부족한 자금을 메우려고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게 되고 과거 60%대로 매우 우량했던 부채 비율이 최근 100% 내외까지 급등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본업의 재무 상태는 사실상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수준인데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가 평가받는 몸값, 즉 시가총액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거든요.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철저하게 상대평가를 해봐야겠죠?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비교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지표 중 하나가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수 재산 대비 주가가 몇 배로 뻥튀기 돼서 거래되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삼성전자 TV 부품을 만드는 경쟁사 삼진이나 스마트홈 경쟁사 코콤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진짜 기형적일 정도죠. 네, 삼진이나 코콤은 세로닉스랑 본업 덩치가 엇비슷한데 PBR 0.7배에서 0.8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도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전형적인 제조업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으로 치면 700억 원에서 800억 원대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세로닉스는 2025년에 300억대의 대규모 순손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BR 2.5배 수준의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2,500억 원에서 2,600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죠. 단기순 손실 생태라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아예 산출조차 안 되는데 말이죠.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딱 이런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비유죠? 부모 본인들은 당장 빚에 쪼들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이너스 통장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천재 아들의 강남 8학군 유학비에 전 재산을 영끌해서 쏟아붓고 있는 집안인 겁니다. 아주 적절하네요. 확 와닿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부모의 현재 월급 봉투가 아니라 나중에 구글이나 애플에 취직할 그 천재 아들의 미래 가치를 보고 그 집안을 높게 쳐주고 돈도 빌려주는 거죠. 네, 아주 훌륭하게 구조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천재 아들이 바로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권의 2차전지 양극재 기업 주식회사 LNF입니다. 세로닉스가 이 LNF의 지분을 약 14%나 보유한 최대주주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세로닉스를 단순한 TV 부품사로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LNF의 14% 지분을 들고 있는 금고, 즉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평가하고 그 지분 가치를 시가총액의 통째로 얹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경영진의 면면을 보면 그 연결고리가 훨씬 더 노골적이죠. 범GS가인 허재용 대표이사가 세로닉스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LNF의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LG전자나 GS건설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었던 그 끈끈한 네트워크의 원촌도 결국 이 오너십에서 나오는 거죠. 지배구조의 정점에서 두 회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셈이네요. 이 지배구조를 이해하면 세로닉스의 극단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주주원원 정책이랑 설비 투자의 미스테리가 단번에 풀려요. 네, 명색이 상장사인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1원도 안 주고 있죠. 보통 이런 레거시 제조업체들은 성장성이 떨어지면 고배당이라도 주면서 주주들을 달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게다가 본업인 TV 부품 공장에는 대규모 증설 투자도 전혀 안 하고 로봇을 도입해서 가동률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자원의 블랙홀이 LNF를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LNF가 주력으로 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은 말 그대로 조 단위의 돈을 갈아 넣어야 하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거든요. 굳이 삼공장 같은 거대한 생산 라인을 지으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끊임없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세로닉스는 잉여 현금이 생기더라도 본업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거나 무리해서 부품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그 모든 돈은 LNF의 생존과 증설을 방어하기 위한 투자 대기 자금으로 회사 금고에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본업 주주들의 이익보다 자회사의 성장이 기업 가치 방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거네요. 이거 듣다 보니 세로닉스 본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냥 껍데기냐 하면서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잠깐, 제가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세로닉스가 자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피벗, 즉 사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내놓은 게 태양광 부품 신사업이더라고요. 자회사 JH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진행하는 태양광 PB 리본 사업 말씀이시죠? 네, 태양전지를 연결하는 필수 소재라는데 이게 벌써 전사 매출의 20.2%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약간 의심부터 들었거든요. 50년 동안 플라스틱 깎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태양광 전도성 와이어를 만든다? 이거 그냥 주가 띄우기용 테마성 신사업 아닙니까? 회사 내부에 그런 DNA가 있기는 한 건가요? 충분히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본질적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의외로 묘수가 숨어 있어요. 태양광 PV 리본이라는 건 거창한 최첨단 화학물질을 창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건가요? 구리선에 납을 코팅해서 태양광 셀들을 정밀하게 이어붙이는 부품 조립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즉, 세로닉스가 50년간 LG전자와 일하면서 축적해온 불량률 제어와 정밀 가공이라는 제조 DNA가 그대로 이식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아,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깎고 조립하는 노하우를 태양광에 접목시킨 거군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값싼 중국산이 싹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는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여기서 바로 미국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트렌드가 작동합니다.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이른바 탈중국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화큐셀 같은 글로벌 모듈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중국산 고품질 부품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로닉스는 바로 이 공급망의 틈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든 겁니다. 게다가 2차 전지처럼 수조 원의 초기 자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수주만 빵 터지면 즉각적으로 라인을 들려 매출을 펌핑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사업 구조를 갖췄어요. 이외에도 아베네토를 보면 광촉매 공기살균기나 서브기가헬츠 통신을 이용한 IoT 모듈 같은 것도 만지작거리고 있던데 본업의 부진을 만회하려고 꽤나 발버둥을 치는 모습입니다. 네, 자체적인 생존 모색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주식시전의 차트판으로 확 끌어와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움직이는 건 또 다른 야수의 영역이니까요. 제가 차트를 보고 헛웃음이 났던 게 3월 말에 11,000원대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단숨에 2만 원을 가뿐히 돌파했습니다. 단기간에 무려 50%가 수직 상승한 거죠. 거래대금도 폭발했고요. 네, 게다가 기술적 지표인 RSI 지수가 78을 넘겼더라고요. 여러분, 이 RSI 지수라는 게 쉽게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 온도계 같은 겁니다. 그렇죠. 과매수 구간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니까요. 보통 70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 과열 상태로 보거든요. 78이면 지금 시장이 세로닉스라는 주식을 두고 거의 과호흡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 미래 가치를 너무 비정상적으로 앞서서 당겨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기 과열로 보일 만큼 광기 어린 매수세가 붙은 결정적인 방어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 4월 초 교보증권 등을 필두로 쏟아져 나온 2차 전지 섹터 리포트들이었죠. 아, 그 리포트들 내용이 어땠길래요? 리포트들의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유가 상승과 친환경 에너지 부각으로 2차 전지 업황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텐데 그중에서도 LNF를 최선호주, 즉 탑픽으로 꼽은 겁니다. 아까 비유로 치면 강남 유학 간 천재 아들이 다음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할 거라는 학원 강사의 확실한 보증수표가 나온 거네요. 맞아요. 그 기대감이 세로닉스 장부에 미칠 마법 같은 효과를 시장이 먼저 계산한 겁니다. 2026년에 LNF가 테슬라양 납품을 회복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지분법 회계 원칙에 따라 LNF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의 14%가 세로닉스의 장부의 지분법 이익으로 꽂히게 됩니다. 본업인 TV 부품에서 수백억 적자를 내더라도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당기순이익이 단숨에 흑자로 둔갑하는 마법이 벌어지는 거군요. 네, 이 시나리오에 기관과 외국인의 거대한 수급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면서 단기 50% 급등이라는 기염을 토한 겁니다. 21선이 61선, 121선을 뚫는 골든크로스도 나왔고요. 게다가 타이밍 좋게 100억 원짜리 생명줄도 하나 제대로 챙겼잖아요. 저는 그 자회사 매각건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보거든요. 아, 세로닉스가 알짜 자사였던 JH화학공업 지분 전체를 LNF의 통째로 매각한 사건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경영진의 치밀함이 돋보입니다. 앞서 우리가 세로닉스의 유동 비율이 100% 미만으로 깨져서 단기 유동성이 숨막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매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현금이 세로닉스 본체로 즉각 수혈된 거죠. 급한 불을 끄는 걸 넘어서 명분까지 완벽하게 챙겼더라고요. 화학공장 자체를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LNF 밑으로 보내버리니까 소재 밸류 체인을 수직 계열화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시장의 환호까지 이끌어냈잖아요. 아주 영리한 무브였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찬물 좀 끼얹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욕 온도계인 RSI가 78 이상이라는 건 기술적 피로도가 극에 달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언제든 단기 차익을 노리고 던지는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네, 충분히 경계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은 기술적으로 피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잠재적 뇌관은 차트의 보조지표 따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이 고변동성 자산주에 접근할 때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할 구조적 리스크, 바로 오버행 리스크를 뜯어봐야 합니다. 아, 드디어 이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왔군요. 여러분, 오버행 리스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피자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로닉스가 8조각짜리 피자 한 판 중에서 2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우리 지분율은 25%입니다. 네,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날 피자 가게 사장인 LNF가 새 오븐을 사야 한다면서 똑같은 크기의 피자를 16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2조각을 들고 있지만 전체 16조각 중에서는 비율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반토막 나버리죠. 피자 전체의 가치는 커질지 몰라도 내 몫의 비율이 쪼그라들면서 가치가 훼손되는 현상. 이게 바로 지분가치 희석에 따른 간접적 오버행 리스크 아닙니까? 네,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기업 금융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세로닉스 본체에는 당장 주식으로 쏟아질 악성 전환사채나 대주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아까 100억 원을 수혈하면서 자체 리스크를 잘 차단해 두었죠. 아,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뭔가요? 진짜 문제는 담벼락을 공유하는 옆집, 즉 LNF에서 터질 수 있는 폭탄입니다. 양극재 산업은 끊임없이 시장에서 조 단위의 거액을 조달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대규모 유상증자를 대거 단행해왔죠. 전환사채라는 게 돈을 빌리면서 나중에 이자 대신 우리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줄게 하고 약속한 그 채권들 말이죠. 맞습니다. 만약 LNF 주가가 오르거나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번 더 단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발행되는 LNF의 총 주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까 피자 조각이 16조각, 32조각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세로닉스가 피땀 흘려 지키고 있는 14%라는 지분율은 12%, 10%로 순식간에 희석돼 버리는 겁니다. 와, 시장은 세로닉스를 오직 LNF 14% 보유 지주사로만 쳐주고 있는데 그 알맹이인 비율이 쪼그라들면 세로닉스의 주가도 본업 실적과 무관하게 폭락을 피할 수 없는 거군요. 이거 생각할수록 식은땀이 나는 구조네요. 게다가 최근 2차 전지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전기차 캐즘, 즉 일시적 수요 정체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맞아요.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돼서 LNF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2020년 이후로 밀리게 되면 세로닉스 주가는 아무런 하방 지지선 없이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본업의 펀더멘탈 악화도 뼈아픕니다. LG전자나 GS건설 같은 초대형 고객사를 둔 건 분명 안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자체 생존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대기업이 글로벌 가전시장 위축을 핑계로 부품 단가 인하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스스로 시장을 창출할 능력이 없는 부품사로서는 영업이익이 통째로 갈려나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배당 같은 소액주주 환원 정책도 전혀 없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배당이라도 받으면서 버티자 하는 심리적 방어막이 아예 전무한 겁니다. 하는 게 절대 아니네요. LNF가 그 피 터지는 글로벌 2차 전지 치킨 게임에서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 이 단 하나의 명제에 모든 것을 거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고위험 벤처 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전형적인 사례죠. 긍정적인 모멘텀만 보면 LNF 오팡의 바닥통과 기대감, IRA 혜택을 얻은 해양광 부품의 폭발적 성장성, 그리고 자회사 매각을 통한 유연한 유동성 확보까지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방금 우리가 낱낱이 파헤친 지분 희석 리스크, 전기차 캐짐 장기화, 그리고 극도로 소외된 자체 주주 환원이라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는 거군요. 오늘 저희가 수많은 자료를 통해 깊이 파본 세로닉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재무 분석을 넘어서 굉장히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50년간 플라스틱 부품을 깎아오며 뼈를 깎는 본업의 적자를 겪고 있으면서도 자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을 완벽한 지렛대 삼아 수천억 원대의 기업 가치를 방어하고 있는 이 독특한 생존 방식 말입니다. 스스로 혁신적인 완제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자본과 네트워크를 쥐고 차세대 생태계의 인큐베이터로 군림하며 살아남는 전략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던져볼 마지막 화두는 이겁니다.
당장 코스닥 시장 맨 밑바닥에서 이름도 없이 잊혀져가는 낡은 공장을 돌리며 매년 적자만 내는 수많은 뻔하고 지루한 중소제조업체들. 어쩌면 그들 중 상당수가 장부 한 구석에 세로닉스 같은 황금 티켓을 숨겨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에서 회사가 가진 순수 자산과 본업의 이익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던 전통적인 PBI 시대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